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당 내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텃밭이자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뉴스머리에서 임혜준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청년 정치인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보니까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을 했고 또 측근들로까지 확대를 하자 뭐 2시 청년, 10시 청년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공방이 확산하는 모습인데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좀 지켜봐야겠습니까? 청년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질까 걱정과 우려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바탕으로 30대 당대표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지난 여름부터 새로운 당의 역사를 써왔는데요. 예. 그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삼납 의혹 등으로 인해서 당내에서의 갈등들이 또 이뤄지기도 시작했고 이 전 대표가 실질적인 해임 상태에 이르는 등 당의 갈등들 그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에 질세라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20대를 당의 대표격으로 세웠지만 끝끝내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상황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청년 정치 내에서 서로의 갈등들을 계속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이 중요한 자원들이 소진되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이 모든 일들은 일단 당의 대표를 지내고 또 청년 정치를 가장 폭넓게 대표한다고 얘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촉발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 갈등 국면들을 잘 수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권 의원께서는 상대당이시기도 하고 또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더 상대당인 만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어떤 이런 뭐 여당 내에서는 쓴소리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 정치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물론 정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청년 간의 여당의 청년 간의 다툼이 어떤 주장의 다툼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 너는 재산 증식이 되게 많지 않았냐라고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공개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개다라고 붙여서 되려 이건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되려 이런 모습 자체가 되게 구태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면에서 이런 식의 논박은 조금 서둘러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청년인가, 청년의 어떤 뭐랄까요, 정통성이라도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누가 청년을 진짜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도 서로가 조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청년들의 또 마음은 글쎄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촉발시킨 두시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낮 2시 정도의 여의도 정치권의 청년 관련 행사를 하면 과연 누가 참석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고 있는 2시 정도 행사에 오는 청년들이 진짜 청년을 대변하는가 등에 대한 메시지를 과거부터 낸 적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비판이라도 하듯 지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2시 청년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맞부딪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앵커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오래 해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현업 정치에 발을 깊게 담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의 내부에 이런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바깥에서 생업에 정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진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 어젠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채 서로 간의 권력 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예, 받기가 충분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니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좀 가깝게 있었던 장해찬 평론가가 직접 나서서 그런 방식으로 청년의 대표성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맞붙고 있는 형국인데요. 거듭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의 대응들이 결코 국민의힘 전체 파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인사들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이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번 주말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갈등이 왜 시작됐는가를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 공개 비판을 시작한 배경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청년 특보, 예. 경선 당시의 특보, 예. 그리고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청년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청년 조직 활동 등에 대해서 거의 선봉장에 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근데 당의 대표로서 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활동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나름대로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청년에 대한 역할, 청년의 메시지를 두고 두 진영 간의 갈등, 뭔가 불협화음들이 보이지 않게 일부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강한 공개 비판을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애당초부터 선거를 끌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시절부터 있었던 장해찬 전 청년본부장이 그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맞붙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에 무슨 배우가 있냐 없냐 등에 대한 논쟁들은 그런 말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지엽적이고 오히려 예. 정치적으로 이 청년 논쟁들을 뒤로 후퇴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사람들의 이 거친 목소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각들이 훨씬 더 많은 듯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보실 때는 권 위원 보실 때는 어쨌든 이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어쨌든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 측 간의 이런 관계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 내용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볼 때도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수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수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당 내부에 더 여러 이제 관계가 있을 거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비대위로 전환되는 게 적절하다.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그게 아니라 이게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측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저는 수습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이미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대 다른 측에서 비대위 전환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는 측을 좀 감싸안고 그 사람의 주장도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될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루비콘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등장하면서 더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튼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두 청년 정치인 집단들이 서로 화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의견에 있어서도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비대위로 지금 넘어가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좀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포괄하는 뭔가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리위는 추가 징계 이야기, 그러니까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예. 당의 문제들을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법부로 가져가게 되면 삼권분립의 체제 내에서 입법부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갈등들이 촉발됐을 때 윤리위를 가동시켜서 누군가를 끊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정치로 모든 갈등들을 풀어야 될 정치의 기능이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최강욱 의원의 건,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건 등 사건이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리위 징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대한 갈등 또 말의 설전으로 일한 모든 것까지 윤리위가 나서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당이 비상한 시국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갈등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지금 현재로서 존재의 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젊은 청년을 대표한 2명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장해찬 이사장 등과 또 목소리를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인사들도 있고 또 비상대책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등 청년들과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국민들 앞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대위의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다. 이런 말씀을 우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결자해지식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결과적으로 좀 전당대회 얘기 시기에 대한 부분도 괜히 나오고 있고 뭐 성격도 그랬습니다만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이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서 정기국회 종료 뒤인 12월 말이 어떤 시기적으로 온당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요? 여러 의견들이 교환은 되겠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은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정기국회 한복판에서 전당대회 치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예. 이런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 성격으로 규정을 짓고 한두 달 내에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정기국회가 끝난 뒤로 좀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1월 달이 되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들께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건 나는 당원들이 투표한 당대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워딩을 살펴보면 실력주의에 대한 강조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할 이유라면 그 바로 한 달 뒤면 1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전당대회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원들과 전체 국민들의 온전한 선택으로 만약 이준석 전 대표도 출마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최고인도 출마를 하고 장해찬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또 출마를 하고 모든 당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서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에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인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과 정부를 흔들지 않고 모두 함께 의기투합해서 집권당 그다음 이듬해 있게 되는 총선 승리 위해 나아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보실 때는 자꾸만 또 뭔가 시기적으로 그걸 끊어내서 이전에 하거나 하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정정당당하게 다 같이 붙는 거다. 예. 이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신 제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해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대표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개적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 사실은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는 것의 결정으로 뭔가 이 논란이 수습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온 어떤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사고로 볼 것이냐 권리로 볼 것이냐 하다가 사고라고 하는 일시적 직무정지 상태로 일단 인정했다가 그것을 비대위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로 전환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측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열어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이게 올해 안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연내에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을 내세우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규정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 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당내에 있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은 전당대회가 당원들 중심으로 치러지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결자 해지의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당내 인사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의 재출마를 통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지난날의 정치 활동이 훌륭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당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6개월 정도의 당대표다라는 방식의 선거 분위기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들을 젊은 청년 정치인이 제대로 이끌었는가라고 평가해 보게 된다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억울함, 또 가고자 하는 미래 이런 일들에 대한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 신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달리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되 경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정에 가정을 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와 그렇다면 비교를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당심은 현재 좀 어디에 가 있다고 보세요? 현재의 당심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우 싸늘합니다. 싸늘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이라는 건 같은 생각과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결사체고 예. 그 결사체의 최종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든 싫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또 부정적인 사람이든 당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똘똘 뭉치고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내부에서 조율해가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부의 성공보다는 개인의 억울함에 대한 토로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건 뭐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현재 국민의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다시 등장하게 됐을 때는 윤핵관들이 똑바로 이 정부를 위해서 못했기 때문에 심판할 거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게 현 정부를 위해서 뭔가 잘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현 비대위가 해야 될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원만한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사안들이 좀 부인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서 저녁 자리했다라는 방식의 보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정치인의 말 하나만 듣고 그쪽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갈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두루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취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당 전체를 통합하는 일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혁신이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럴 필요 없다고 또 맞서지 일가를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출범 과정, 그 이전에 미래통합당에서도 과거에 갈갈이 찢어졌던 정당들을 어렵게 미래통합당으로 엮어냈지만 혁신에 실패를 했습니다. 총선 참패했죠. 그 뒤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민께 다가설 수 있는 정당으로 당명, 정강 정치까지 바꾸는 혁신하고 통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이런 후보를 모셔와서 당의 외연을 더 확대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다시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비대위에 지금 현재는 혁신보다는 통합에 주력을 두고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한 두세 달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다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혁신은 전당대회를 통한 건전한 경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온당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4%로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 평가는 3% 포인트 올랐고 또 부정 평가는 2% 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지율이 일단
저점을 찍은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올랐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예. 60대와 70대에서 많이 오르면서 평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그래도 불리는 20, 40대에서는 사실상 긍정 평가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20, 40대는 10%대의 긍정 평가를 가지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게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걸 계기로 해서 오를 거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해 대응에 있어서도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몇 가지 장면들, 뭐 예를 들면 여당에서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올 텐데 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1층이 잠기는 걸 보고 퇴근했다고 스스로 말하시거나, 행안부 장관께서 당일날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날 만찬을 하고 오신다거나, 비서실장 역시도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도층이 보기에 국가로서 역할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쇄신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쇄신의 내용이 정책 관련한 실장을 두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홍보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문책성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변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소폭 상승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민 위원장께서? 부정 요인들을 해소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부정평가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문제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릴 정도로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됐고, 그렇죠. 그 한 주 이후로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월요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사태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주에 있었던 수해 과정 속에서 조금 전 말씀 주셨듯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측면에서 지지율이 더 하락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주에 해왔던 것 같고,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 아마 새롭게 국민들께 대대적인 반전 포인트는 없었지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분하게 한 3% 정도 상승이 됐다고 보는데, 악재를 걷어내고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만큼 올라가게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10% 정도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그대로 다 모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으로 더 외연 확장을 해나가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요. 조금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차분하게 시행해 나가는 변화를 거치고 있고, 내일 아마 이제 이런 인적 쇄신의 인적 보강 등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변화들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권 의원께서 얘기했던 그 인적 쇄신의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걸 걷어내면서 이제 소폭 상승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쇄신과 보강의 개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믿는, 일단 뽑았으니까 100일밖에 안 됐고 이걸 좀 믿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쇄신이 아닌 보강의 차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 싹 다 바꾸자라고 해서 시원하게 한번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바꾼 인사들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이제 안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차례 낙마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 장관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듣고 2명의 여성 후보자를 다시금 내세우는데, 그 2명의 후보자가 기존에 있었던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두 번째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명 한 명 인사를 고르고 국민 앞에 보여주는 데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대적인 혁신한다고 했는데 그 혁신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 관한 측면, 정무적인 측면. 여기에 검증이 되고
가장 쉽게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인사를 일단 집어넣어서 안정적인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기회들을 추후에 모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 보강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자기 사람 인사라는 인식이 되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편중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사.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는 되게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인사 리스트에 못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인사 라인들은 다 검찰 출신입니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근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가장 낮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사 관련한 건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홍보 관련한 것을 조금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바랄 정도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인가라고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평이 좋은 사람은 나는 쓸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저는 국민들이 좀 더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을 총괄 책임지는 김대기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을 비롯한 경제 파트를 책임지는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도 소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의 전문성을 기인해서 봤을 때는 인연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라 판단됐을 때 기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경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관료 중심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또 경험이라는 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난 정권의 경험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험 있는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문제는 이런 경험에 관한 문제, 대통령과 아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굳어지고 경직된 인사들 중심으로 이 대통령실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와 정서들을 잘 자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풀어내는 정부적인 감각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측면들이 훨씬 많이 노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개편에 대한 그 인사 이게 쇄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보강된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느냐 이 차원인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 지금의 이 방안들이 좀 삐걱됨이 있다면 언제든지 쇄신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평가가 20%대에 머물러 있다. 예, 계속 머문다면.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면 쇄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오게 되고 예. 지금 가장 부족한 기능들을 보강해서 만들어놔서 안정을 취하게 된다면 저는 뭐 조속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도는 수반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그거로도 부족하고 또 한참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안정을 꾀해놓은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민심이라는 건 정치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기득권과 맞서서 많은 것들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외연 확산까지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다만 지금은 그 시기라기보다는 안정을 바탕으로 둔 된다. 뒤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단계별로 밟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호남에서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당대회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선을 치고 첫 번째로 맞는 전당대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전당대회인데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 물론 아직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73%나 남아 있고 그리고 이어서 대의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도 아직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뭔가 혁신과 쇄신이 논의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그냥 전당대회가 이끌어지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 또한 당원들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예를 들면 쇄신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남은 기간 고민이라고 생각되고 어쨌건 최고위원 경선에서 혹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지명하는 최고위원 속에서 뭔가 그런 논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호남에만 무려 42만 표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그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 10%대 이거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대명이다, 확대명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재명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이었습니다만 대선 후보를 지낸 다음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속에서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또 싸늘한 민심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지냈던 또 당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이겨낼 만한 사람을 찾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걸 이제 과거로 돌이켜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기록적인 참패를 했던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나서게 됐을 때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후보를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고 그렇게 치러지게 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참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당의 대표가 돼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게 됐을 땐 당무위원회의 결정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 개인이 아닌 당 전체가 이 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목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지금 민주당에게는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뭐 양당 정치가 되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득권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그런 거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꼼수 탈당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혹은 아니면 성비위와 관련해서 사실 박안주 의원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제명까지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원으로 계시죠. 만약에 그때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에 질문으로 나오고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못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쉽고요.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불러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되었는데 기후 위기랑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갈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갈 수 있는 민주당이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원 80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며칠에 걸쳐서 의총까지 열면서 의결을 또 절충안 수용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당대회 재논의하는 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일단 그 당원 청원 시스템 5만 명 넘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답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어떤 답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조금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비대위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뭐 그러니까 삭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측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되게 부적절한 이유로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소를 당한 사람이 당직이 계속 정지되면 그것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한 것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 측은 사실은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당직을 정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윤리위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정치적 기소였는지 아니었는지 한 번쯤은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원을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당원을 그대로 두어도 사실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 있다 손치더라도 민주당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뭐 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비대위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좀 수렴돼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규 위원장의 이 당원 80조에 대한 의견 듣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서 이재명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당 전체로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 기소로 판단돼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당무위원회 전체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연대 보증을 쓰는 형태가 됩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최종 대법의 판단에 가서 문제로 나왔던 결과들이 있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